자, 이번엔 세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도말씀의 LS증권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키워드를 체크해보기 전에 CPI에 대한 얘기부터 잠시 나눠보도록 할게요. 간밤에 CPI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주목을 워낙 많이 받았었죠. 이게 FOMC 전에 나오는 맞습니다. 마지막 물가 지표여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금리 인하를 좀 밀어붙이진 못했네요. 결국 금리 맞습니다. 동결로 좀 굳어진 것 같은데 CPI 네.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뭐 1월에 인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뭐 연준에서 공식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니기도 하고 이제 당장 시장이 기대하던 거는 이제 연내에 한 2회 정도를 네.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크게 변화를 주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좀 주거비 항목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물가 항목에서 발표되었을 때 왜곡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CPI 발표 12월 발표치가 어떻게 보면 그 왜곡이 됐던 것들이 그렇죠. 좀 바로잡아지면서 실질적인 영향을 볼 수 있는 지표였다 보니까 오히려 연준이 우려하는 수준 이상의 물가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지 않을까 하면서 좀 지켜보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런 우려는 그래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이지 않았나 정도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헤드라인 CPI는 컨센서스에 부합한 수준으로 발표가 됐고 근원 CPI는 시장 예상보다는 완화된 2.6% 전년 대비했을 때 올라갔고 전월 대비했을 때 0.2% 올라가는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조금 시장의 인하 경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주거비 항목 말씀드리면 일단 앞서 PCE 발표에서 왜곡 가능성이 높았던 항목으로 좀 여겨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가 높았는데 주거비 항목 전년 대비했을 때 3.2% YOY 상승하면서 전체 CPI 상승을 견인한 항목이기는 합니다만 당초 우려됐었던 3.7% 상승이 고착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잠재울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식품 물가 상승이나 이제 항공료와 같은 서비스 물가 상승 부분이 조금은 이제 경계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CPI 상승률 자체도 2.6%를 기록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연준의 목표인 2%와는 아직까지는 괴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뭐 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할 만한 결과치는 일단은 아니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FOMC 회의 전에 나온 이제 마지막 물가 지표죠. 이제 뭐 내일 PPI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네. CPI의 중요도를 생각했을 때 좀 다행이지 않나. 네.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는 좀 당분간은 좀 털어낼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자원 전쟁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이번엔 이란을 또 이제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는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네. 이게 중국향 원유 차단을 목표로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분석들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현재 맞습니다. 상황 연구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뭐 베네수엘라 공습도 그렇고 뭐 이란 쪽도 사실 명분은 이제 반정부 시위에 대한 제재안의 일환인데 네. 또 공교롭게도 이제 두 국가 모두 이제 중국이 이제 그렇죠. 원유를 조달하는 예. 주요 국가들 중 하나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의 한 수단이지 않겠는가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이제 사실 베네수엘라랑 이란 두 국가를 합산해서 봤을 때 중국이 이 두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양이 일간 200만 배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거의 두 나라를 합산하면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일간 조달받는 물량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물량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이제 이란 쪽으로는 100배럴 이상, 100만 배럴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이란 쪽의 영향이 조금 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단은 당분간 이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원유 재고나 이제 비축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실질적인 경제 충격이 막 당장에 이어지기보다는 센티먼트 상의 영향이 좀 유가라든지 이렇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한데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길어지게 되면은 이제 비축유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러시아산 원유라든지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제 중동산 원유를 공급을 받으면서 이제 뭐 대체를 해나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대체를 해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제 러시아산 원유 공급량이 이미 한 200만 배럴 정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목에 차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그렇죠.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사안들이 장기화될수록 사실 중국의 어떤 공급망이나 그렇다는 거는 결국에는 글로벌 전체 제조업 공급망에도 좀 타격을 줄 수 있는지라 사실 장기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 심리가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타격을 크게 입게 되기 전에 뭐 보복관세라든지 이런 카드를 네. 꺼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늘상 활용해 왔었던 휘토류라든지 이제 배터리 소재 수출을 좀 통제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이나 일본을 좀 압박하는 형태의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어느 방향으로든 좀 협상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시장 충격은 그래도 좀 완화되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자원 무기화가 좀 본격화되고 네. 있죠. 근데 저희는 또 투자를 해야 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뭐 자원 무기화, 자국 네.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어떤 ETF에 투자를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상황으로서 비추어 보면은 일단은 네. 뭐 전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아야 되겠지만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 대응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뭐 베네수엘라나 이란 이렇게 무역 제재 영향으로서 이제 그림자 선대를 활용한 원유 밀 수출이 좀 중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기존 밀수출 수요가 이제 제도권으로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VLCC 시황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국내 해운사들도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드릴 수가 있고요. 관련한 ETF로는 뭐 하나로 FN 조선해운이나 코덱스 친환경 조선해운 액티브와 같은 부분들을 들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런 현상이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가시적이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해운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글로벌 지정학 긴장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방산 또는 이제 금과 같은 안전자산 수요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방산업체 관련해서는 플러스 K방산, 뭐 타이거 K방산의 누주 뭐 이런 코덱스 K방산 탑10과 같은 종목들을 들 수가 있고요. 글로벌 방산 ETF도 이제 타임플리오 글로벌 우주테크앤 방산 액티브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금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국제금 시세를 추종을 하는 코덱스 금액티브나 솔 국제금 같은 종목들이 좀 보유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쪽에서 대응을 한다면은 코덱스 골드 선물이나 타이거 골드 선물 같은 선물을 활용한 상품들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자원 전쟁과 관련된 내용들을 체크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저가 공세가 끝났냐라는 키워드입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그동안 뭐 태양광이나 배터리에 지급하던 수출 보조금을 이제 순차적으로 폐지한다라고 네. 합니다. 태양광이랑 2차 전지 쪽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더 갈만한 재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가상의 반응으로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다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셨지만 오는 4월부터는 이제 태양광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 환급을 완전히 중단을 하고 배터리 환급과 관련해서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내년 1월부로는 완전히 좀 폐지할 방침을 좀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 중국산 제품들이 이제 보조금 지원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저가 덤핑 공세를 좀 펼쳐오던 것을 중단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가격 안정화 그리고 시장 경쟁 체제를 정상화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선도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섹터 재평가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과잉 생산에 따른 가격 붕괴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저가 덤핑 때문에 이제 무역 마찰을 겪어왔었던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좀 완화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제 이 소식이 중국 기업들의 무조건 불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제 실제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중단 소식 나타난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기업들도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데에서 그런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왜 보조금을 중단했는지에 대해서 추정을 해볼 이유가 있는데 사실 글로벌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이제 지원을 계속해 왔었던지라 단순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제재 때문에 이거를 뭐 포기하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점화진 후발업체들이 시장을 흐리는 부분들을 막고 그리고 기존의 선도업체들이 보조금 없이도 시장에 충분히 자립할 만한 경쟁력을 갖추었다라는 어떤 자신감의 표명이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선도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오히려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이 보조금 중단 이후에 갖게 될 거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태양광 업계에서는 지금 뭐 4월부터 당장에 세금 환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1분기에는 물량 밀어내기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한 좀 시장 변동성이 뭐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 타격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그때 이제 시장 기대치 대비했을 때 좀 저조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 변동성을 보인다면 조정을 보인다면 그때는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중국과 유럽연합이 이제 전기차 수출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합니다. 네. 국내 뭐 배터리나 자동차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도 궁금한데 네. 이게 좀 악재로 작용하게 될까요? 일단은 기존의 이제 국내 완성차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유럽 쪽은 중국과의 경쟁 환경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장을 이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오진 않았고 오히려 미국 쪽에 주력하는 양상을 보였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작년에 뭐 IRA 폐지라든지 그리고 미국 내에서 EV 수요를 이제 그렇게까지 부스트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실상 뭐 작년에는 미국에서 관세 대응을 좀 정상화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주력하는 시장이지 않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올해는 유럽 쪽으로 주력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과의 관세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관세가 이제 좀 어쨌든 최저가격 약정 제출이 승인되는 경우에 면세되는 형태로 WTO 준수하고 비차별 원칙이 적용되는 합의안에 도달했다라는 거는 계속해서 이제 비아디라든지 이제 SAIC 같은 그 중국의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을 계속할 수 있는 뭐 활로를 뚫어준 거랑 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한국 EV의 유럽 실적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더 계속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아틀라스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이제 국내 EV 업체 입장 자체에는 별로 좋지는 않겠지만 이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단계이고 배터리도 앞서 말씀드린 이제 중국 보조금 삭감 소식 등으로 인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그간에 이제 EV 업계가 이제 미국 쪽에 주력을 했다면은 올해는 좀 유럽이나 인도 쪽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유럽 시장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EV4나 EV5 같은 신차 출시를 예정을 하고 있고 현지 생산도 확대를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차 출시 후에 판매 성과가 좀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키워드는 반도체 트리거입니다. 연초에 불을 뿜었던 반도체가 잠시 쉬어가고 있고, 뭐 로봇이나 방산, 네. 바이오 같은 이제 이 관련주들 시장을 또 이끌어가고 있죠. 네. 반도체 랠리가 재개될 만한 트리거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주 이후로 이제 14만 원 선에서 좀 횡보를 이어가고 있고요. 섹터 로테이션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 상승 양상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으면서 전반적인 한국 증시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이제 매크로 이벤트랑 그리고 기업 실적 이벤트 두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금 현재 지수 상방을 뭐 좀 제한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좀 기업 실적 전망치는 지수 레벨을 견고하게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좀 어느 정도 변동성에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회복 탄력성을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체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는 이제 1월 FOMC도 중요도가 높겠지만 기업 실적 발표 뭐 이번 주에 TSMC 있고 이제 SK하이닉스도 다음 주에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그 부분들 좀 같이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맨스의 김윤정 선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